내가 평소 분노가 많다 음. 하는 건 내가 뭔가 두려워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분노는 같은 거예요. 덜 중요한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강이나 마음의 평화나 내 자신의 본 모습이나 이런 걸 자꾸 잃어가고 있는 것 같죠. 인간은 남에게 퍼줘야, 네. 야, 나 다 가져, 퍼줘야 그때 진짜 행복해져요. 이건 뇌과학 실험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어디서부터 이걸 지금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애한테 이걸 물어봐야 돼. 너 오늘 기분 어떠니? 네. 오늘의 너 하루는 행복했니? 여기서 잠시 저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남이 무례하게 하거나 우리한테 뭔가를 했을 때 어떤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이런 자아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감정이라는 거는 아까 지금 통증 얘기했잖아요. 네. 그 통증과 아주 똑같은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럼 이제 통증에 대해서 잠깐만 또 얘기하면, 그 아픈 거는 크게 봐서 두 종류가 있어요.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 네. 그럼 급성 통증은 뭐냐면 주로 부상이나 염증 때문에 많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어우 아파 이걸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목 디스크로 어우 아파 그러면 그 어딘가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픈 거고, 뭐 여기 손이 까지는 부상 당하면 또 그것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막 아프고 이렇게 되죠. 그게 급성 통증이고요. 그거는 염증이 완화되거나 부상이 치료가 되면 그 통증은 사라지죠. 자, 그거 말고 만성 통증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메커니즘이 달라요. 이거는 염증이나 부상, 이런 신체적인 손상이나 이상 없이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의식하기까지 그 단계를 설명한 게 능동적 추론 이론이고 마코 블랭킷 이론인데,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이래요. 일단 능동적 추론 이론은 층위, 레이어, 네. 그 여러 단계가 있어요. 맨 밑바닥에 어떤 신경망의 단계, 그럼 얘가 정보를 그 윗단계 신경망으로 올리고 얘가 또 정보를 그 윗단계로 올리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뉴런이, 우리 망막 뒤에 있는 시신경이 어디 부분이 활성화됐어. 걔가 활성화됐다는 건 보통 세로선이 들어올 때 활성화돼. 그러면은 얘가 활성화됐다는 건 세로선이, 수직선이 있었을 거야. 근데 딱 1대1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의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특정한, 여기 굉장히 많은 시신경인데 그 중에 요거 하나가 반응했다 하는 건 얘가 보고 있는 게 세로 수직선일 가능성이 예를 들어 한 70%, 요렇게 될 가능성이 한 15%, 뭐 요렇게 될 가능성이 15%라는 정보를 맨 밑에 층에서 윗단계로 올려요. 확률적 정보네요. 확률적. 그러니까 probability distribution, 즉 확률 분포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요 하나의 뉴런에 활성화됐을 때 그것의 의미에 대한 게.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는 게 그 윗단계인데, 얘가 활성화됐어. 그러면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적용을 딱 해요. 그리고 얘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뭘 들여다본다는 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또 수직선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그걸 또 확인해요. 그러면 또 수직선. 그러면은 이제는 수직선일 확률을 수정해서 올려버려요. 처음에 70%의 요런 디스트리뷰션 그래프였다면 이런 디스트리뷰션 그래프를 올리고, 그래서 요건 수직선이야. 그다음 밑에서 얘 들어온 건 이건 옆에 있는 요런 선이야. 그거를 합치기 시작을 해요. 다 확률로. 네. 확률 분포로. 그다음에 색깔도 그렇게 들어오고 다른 모양도 그렇게 들어오고, 그걸 점점 합쳐 나가니까 이거는 무슨 짐승 얼굴이네. 이건 고양이 수염 같은 거고 눈알이고 맨 끝에 고양이 얼굴,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보고 고양이 얼굴을 딱 본다 했을 때 시신경의 세포도 고양이 얼굴을 보는 건 없어요. 어떤 애는 요런 선을 보고 네. 어떤 애는 저런 선을 보고 네. 어떤 애는 이런 걸 보고 네. 어떤 애는 누리끼리 한 색을 보고 네. 어떤 건 움직임에 반응하고 타타타타타타기 계속 그게 들어오고
올린 걸 그 probability distribution 모델을 적용해서 에러가 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된 게 수직선으로 됐다고 잘못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적용해 보니까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들어와, 또 이렇게 들어오면 얘를 또 고쳐야 되고. 그걸 프레딕션 에러라고 그래요. 예측 오류. 우리 이 신경 시스템은 전부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올려보내요. 마치 그 장님들이 코끼리 이렇게 하나씩 딱 그거죠. 잡으면서 딱 여기만 딱 여기. 올려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뉴런들이 네. 다 각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고양이 얼굴이라는 최종적인 어떤 perception, 어떤 최종적인 이미지는 맨 끝단에서 딱 생산이 돼요. 이 단계별로 이렇게 돼서. 네. 예, 이게 아주 쉽게 설명하는 능동적 추론이, 액티브하게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걸, 아닐 걸, 이럴 걸, 아닐 걸. 그래서 바텀업, 탑다운, 바텀업, 탑다운 하면서 그 하이라키에 따라서 정보가 전달되고 올라가죠.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처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고양이 얼굴을 고양이로 탁 본다는 거는 우리 시신경이 그 이미지를 탁 잡아내고 그럼 이러이러한 수염 이렇게 달리고 뭐 눈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게 탁 들어오면 그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어떤 모델이 학습한 모델이 있어서 아 수염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조건에 따라 맞으니까 그럼 고양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고 다 밑에 있는 애들 각자가 장님 코끼리 만드시 하는 애들만 단계별로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걸 추측해서 올리고 아니야, 그리고 아니야 올리고 이렇게 어느 것도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애가 없이 우왕좌왕 중구난방 떠드는데 점점 디스트리뷰션 모델을 수정해 가서 이게 생긴다. 이거를 딥 모델이라고 해요. 딥 모델. 헬름홀츠 머신이라고 그래요. 헬름홀츠가 이런 무의식적 추론을 할 거다라고 처음에 150년 전에 이렇게 자세하진 않아도 150년 전에 헬름홀츠가 우리는 어떤 지각을 할 때 무의식적 추론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컴퓨터 초창기부터 똑똑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1960년대, 70년대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 기본 컨셉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지식을 때려 넣는 거예요. 즉 고양이라 하면 이러이러한 특성을 다리가 4개 달리고 뭐 수염이 이렇게 생기고 뭐 개랑의 차이점 이걸 다 정보를 때려 넣어서 그다음에 사진 하나 딱 보여주면 이 정보에 다다닥 맞춰가지고 고양이 이렇게 얘기하는 컴퓨터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결과는 실패죠. 도저히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놔도 진짜 이상하게 생긴 고양이 얼굴은 고양이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미처 설명을 못하는 게. 그걸 다 해놔도 갑자기 톰앤제리 알죠? 네. 만화 고양이 넣으면 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태까지 학습했던 게 아닌데. 이게. 네. 그런데 어린애를 보세요. 한 3살 때는 어린애. 얘는 고양이 몇 마리 본 적이 없어도 알죠. 그냥 고양이 사진만 봐도 알고 생전 처음 보는 고양이 모습을 보고 캐리커처만 봐도 고양이 이걸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내냐. 인간의 뇌는 이걸 어떻게 해내느냐. 무의식적 추론일 거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최초에 그거 만든 게 제프리 힌튼이라든지 나얀 이런 사람들이 헬름홀츠 머신 1995년도에 이 논문을 썼어요. 이런 층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거다. 그게 바로 딥 러닝 모델의 시초가 됩니다. 그게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난 게 2000년대 들어오고 막 알파고 나오고 지금 우리가 아는 바에 능동적 추론 모델을 좀 더 제너러티브 생성적으로 만들어서 능동적 추론하는데 뭘 갖고 추론해? 단어들, 언어 데이터 왕창 때려넣은 거. 그게 large language 모델이죠. LLM 모델. 그게 지금 우리가 아는 챗GPT라든지 이런 그 인공지능 시스템인 거예요. 그 인공지능 시스템 지금 이게 돌아가게 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하이라키 모델. 하나하나 추론하는 거. 이 안에서 뭐가 들어가는지 겉에서는 몰라요. 규칙을 하나하나 인간이 때려넣은 게 아니라 얘가 자체적으로 능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 그게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능동적 추론 모델이고 그거를 인간의 뇌라든지 어떤 생명체에 적용해서 인풋 단계가 어떻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떤 내부 모델 여기서 인텐션이 생기고 움직임에 대한 여기서 생기고 돌아가는 게 이게 의식일 거다
하는 걸 그림으로 쫙 보여준 게 그게 마코 블랭킨 모델이에요. 마코 블랭킨 모델에 나오는 그 덩어리들의 관계는 전부 확률적인 관계 모델링을 한 거예요. 요것만 설명만 들으면 잘 모르실 테니까 꼭 내면 소통책 5장을 요 설명과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능동적 추론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걸까요? 능동적 추론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요 뉴런 하나하나가 액티브하게 자기네들이 추론해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추론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럴 걸 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럴 걸, 그것도 추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능동적 추론이라는 건 그런 어떤 의식적인 의도적인 이럴 걸 그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우리 뉴런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동적 추론 이 모델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 모든 신경망을 지닌 이 생명체에 다 아주 원시 생물부터 시작해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뉴런들이 어떤 세상을 인지하는 방법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통증과 감정 얘기로 다시 잠깐만 돌아오면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 하는 것도 아까 고양이 얼굴 알아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몸에 여기서 이런 신호가 올라와. 저기서는 저런 신호가 올라와. 그게 또 단계별로 올라와. 그리고 맨 끝에 아이고 아파 통증으로 해석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통증이 그냥 아파라는 신호가 우리 의식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우리 이 의식에 올라오지 않는 건 통증으로 못 느껴요. 그거 알죠? 의식을 잠재워 버리면 그게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 뭐 째고 막 이래도 하나도 아픈 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신호는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신호는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의식이 아까 마코 블랭킷의 제일 가운데 거기까지 이 신호가 올라와서 요거는 끝에서 야 이거는 내가 배가 아픈 것임에 틀림없어, 배가 찌르듯이 아파라고 끝에서 해석을 해내야 내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통증을 느끼는데도 어떤 감각 재료가 필요해요. 우리 몸의 내부 어디선가 끊임없이 신호는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이 능동적 추론 시스템에서 얘가 아파 그다음에 이거 그거는 나 여기 욱신욱신 쑤시는 게 맞아라고 얘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만성통증증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요 쉴 새 없이 다양한 정보가 올라옵니다. 장에서도 올라오고 여기서도 올라오고 어디서도 올라오고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우리의 의식은 대부분 그 수많은 내부 감각 정보 고유 감각도 포함해서 우리 몸 자체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내부 감각은 예를 들면 심장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올라오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화장실 갈래 그럼 방광에서 올라오는 신호가 있는 거거든요. 와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 나 화장실 가야 돼 이런 거예요. 그 내부 감각이에요. 그게 어유 배고파 이 내부 감각이에요. 이런 것들 장에서 내장에서 심장이 두근거려 이것도 내부 감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보세요. 심장이 두근거려 그건 내가 의식적으로 안 거죠. 네. 그거 말고도 실제로 심장이 뛰는 거에 대한 신호는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내가 못 느끼죠. 무시하는 거예요. 의식이 못 느낀다는 건가요? 의식이 못 느끼는 거예요. 네. 의식하지 못한다. 네. 지금 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우리 보통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특수한 경우만 느껴요. 갑자기 배가 싸르르 아프면서 오 지금 화장실 가야 돼. 그러면 장의 움직임을 느끼죠. 그렇죠. 꾸룩꾸룩 막 또는 뭐 배탈 났을 때 꾸룩꾸룩 느끼죠. 네. 또는 심장이 이상적으로 뛸 때 두근두근 그럼 심장이 벌렁벌렁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느끼죠. 네. 평소는 못 느끼죠.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 할 때만 신호가 올라오나요? 아니 계속 올라오는데 평소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 의식에 무시해버려요. 제가 논문 같이 썼던 칼 프리스턴 뭐라고 설명하냐면 capacity to ignore라고 설명을 해요. 무시할 수 있는 능력. 무시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신호가 올라오는데 건강할수록 웬만한 신호는 노이즈, 소음에 불과해. 의미 없는 신호야. 그러고 다 무시해버려요. 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편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올라오는 신호를 다 느끼면 이거 불편해서 못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정한 부위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이 능동적 추론 해석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 내장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증폭시켜요. 확대 해석해요.
그리고 거기에 어텐션을 더 주게 해요. 그 확대하고 그래가지고 통증으로 얘가 해석해버려요. 음. 옛날에 배탈 났을 때 배 아팠던 통증, 그때는 진짜 신호가 올라왔다면 평소에 그 어떤 스트레스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든 해서 이유 없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유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배가 너무 아픈데 여기에 뭐 위장에 빵꾸가 났나? 아니면 여기 무슨 뭐 염증이 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전혀 없이도 말짱한데도 엄청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음. 허리 아픈 거, 편두통, 복통, 배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등등등 많은 부위의 통증이 10년, 20년씩 계속돼요. 그게 만성 통증이에요. 그런 만성 통증 환자들 병원 가죠. 아무리 뇌 찍어보고 아무리 뭐 심장 찍어보고 멀쩡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만성 통증이에요. 그 뭐가 고장 난 거죠? 능동적 추론 시스템이 고장 난 거죠. 어. 별것도 아닌 신호를 과대해서 통증으로 해석하니까. 그런데 감정 얘기 물어보셨는데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통증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감정도 이 어떤 두려움 이런 거는 두려움이 생겨서 이건 무서워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즉 비상 상황이라고 이 뇌가 판단을 하면 신체가 확 바뀌어요. 0.5초 정도. 그래서 이 편도체가 팍 커지면 예를 들어 멧돼지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편도체가 팍 커지면 큰일 났다. 확 커지면 근육에 힘이 쫙 들어가요. 왜냐하면 멧돼지랑 싸우려는 본능 때문에 또는 도망가야 되는 본능 때문에 근육에 힘이 쫙 가요. 그래서 턱 근육 힘 들어가고 이렇게 쫙 근육이 긴장이 되고 눈이 커지고 하면서 동시에 근육에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져요. 산소 공급하고 혈액 공급 많이 하려고. 그리고 위장을 스톱시켜야 돼서 배가 쫙 긴장이 되고. 그러면 그런 신호들, 즉 심장이 달라져, 뭐 배장 여기가 달라져, 내장이 달라져, 근육들이 달라져, 뇌신경계와 관련된 여러 부위가 달라져 하는 신호들이 쫙 우리 의식으로 올라와요. 그걸 우리는 신호들을 종합해서 두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불안감, 두려움은 몸이 주는 신호에 대한 우리 의식, 뇌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만성 통증과 감정 조절 장애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내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에 대한 과장되고 잘못된 해석의 결과예요. 그래서 실제로 불안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가 두근거리고 심장이 그래서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밤에 잠 자다가 막 깨기도 하고 그게 막 활성화되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심장 박동이 에스컬레이션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죠. 그게 공황 발작 이런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잘못된 능동적 추론 시스템의 해석의 결과죠. 그래서 만성 통증이나 감정 조절 장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능동적 추론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돼요. 네. 그 얘기가 제가 말씀하신 그 칼 프리스턴과 같이 썼던 논문의 핵심 주제예요. 감정과 그 만성 통증은 같은 거고 그거를 해결하는 건 능동적 추론 시스템을 바로 잡는 거고 그 방법은 주의의 재배치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redeployment 재배치, redeployment of attention 이런 거를 하는 거다. 그게 그의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배경자죠. attention을 디스트리뷰션 쫙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 유튜브 채널에 또 많이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그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면 감정은 생각이 아니라 몸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한 그 해석이거든요.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고 신기한데요. 보통 심리학에서 우리가 뭔가 약간 부정적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분노,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다는 거죠. 네. 부정적 감정들이 사실은 실체가 하나다. 네. 그리고 그것들이 약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체적 반응들, 내부적 어떤 반응들 이런 신호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의식하는 것. 네. 그게 감정이다. 부정적 감정이다. 네. 그러면 부정적 감정의 본질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 감정은 하나, 두려움 하나예요. 두려움이다. 예, 편도체 활성화가 된다는 건 우리 뇌에 비상벨이 켜진 거예요. 야, 큰일 났어 지금. 너의 위해가 가해질지 몰라. 너의 지금 안위해. 우리 뇌는 이 시스템은 인간의 뇌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 시스템도 마찬가지. 다른 동물들의 딱 뭐냐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해요. 하나가 생존, 네. 두 번째가 번식이에요. 생존과 번식. 생존하려면 열량, 뭐 먹어야지 뭐 하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그다음에 번식하고 유전자 퍼뜨리고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이 뇌가 지금 하는 일인 거죠. 뇌의 상위 목적이다. 예. 근데 이 서바이벌, 이 생존 여기에 위해가 가해진다. 그러면 비상체제로 돌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생존을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지상 최대 목표거든요.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네. 근데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거나 음. 갑자기 내가 수능 시험을 봐야 되거나 음.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이거 내 생존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강도를 만난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이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 바뀝니다. 그게 편도체가 활성화가 탁 되는 순간이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우리 뇌는 아직 원시 시대 뇌랑 똑같아요. 아직 뭐 유전적으로 진화하거나 이게 없어요.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위기 상황에서는 근육을 써야 된다라고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멧돼지 나타났다 그러면 도망가거나 싸워야 된다. 근육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도체 활성화되면 근육의 에너지를 다 보내는 시스템으로 쫙 바뀌어가는 거죠. 그거 상황에서 우리는 두렵다. 큰일 났다. 아이고 무서워.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해결이 안 돼 얼른. 그러면 멧돼지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 다음 단계는 그거의 확장 버전인데 그게 공격이에요. 반응하는 거죠. 공격. 네. 멧돼지랑 싸워. 쥐도 계속 고양이 으름 틀어주면은 도망가다가 도망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훅 그러고 한 번 덤벼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발악 그게 분노예요. 분노는 뭐냐면 그게 공격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짜증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짜증, 분노, 뭐 신경질, 화를 많이 낸다 하는 건 두려움에 쩔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평소 분노가 많다 하는 건 내가 뭔가 두려워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분노는 같은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걸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처음 배웠거든요. 네. 우리가 불교 사상에 대해서 짧게 배우잖아요. 그때 이제 그 화라는 것은 고통받고 있다는 말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좋은 인사이트가 누군가가 나를 화를 낼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바로 반응을 하는데 그 순간 저는 이제 바로 그걸 이해하니까 아, 저 사람은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어떤 게 힘들지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화를 내고 있는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빵거리거나 무례하게 욕을 하거나 할 때도 깜짝 놀래고 두려웠던 거죠. 네. 네. 보통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그러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두려우시구나, 고통스러우시구나. 그렇죠. 두려움의 삶을 살고 예를 들어서 네. 큰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작은 개를 만나면 작은 개가 공격적으로 짖어요. 대부분. 치와와나 이렇게 좀 작은 친구들. 애가. 네. 큰 애는 잘 안 짖어요. 왜 그러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 작은 애는. 두렵기 때문에 공격성을 보이는 거예요. 네. 큰 애는 뭐 저 조그만 애가 전혀 두렵지 않기 때문에 별 반응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분노가 자꾸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작은 개구나.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작은 개구나.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어떤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어떤 자극이 감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무의식에서 편도체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편도체 활성화 네트워크가 전신의 어떤 반응을 만들고 그것이 의식에 들어왔을 때 반응 자체가 그냥 분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의식으로 알아차리는 게 나 지금 화가 났구나 또는 그 다음 액션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저는 네. 그 어떤 뭐 말 한마디 아니면 운전할 때 누가 한번 끼어들었다 해서 화가 팍 나고 이런 거는 네. 이미 그분의 편도체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아, 이미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편도체가 가라앉을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편도체는 원래 안정화돼 있는 게 정상 상태거든요. 네. 그 편도체가 안정화돼 있는 상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편도체는 비상벨이 켜진 거라고. 그 비상벨이 안 켜진 상태가 정상 상태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정상 상태를 경험한 지 오래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4시간 내내 비상벨이 엥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편도체. 그러니까 늘 긴장되고 늘 심리는 쪼여 있고 그 상태에서 조금 낮았다 조금 올라갔다 그냥 거지. 그냥 진짜 원래 정상 상태, 네. 알람벨이 꺼진 상태, 편도체가 안정화된 상태, 그런 상태를 경험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좀 비판적으로 어떤 생각이 하나 드는데요. 우리가 자연에 있을 땐 사실 눈 떠서도 계속해서 적 또는 이런 음식을 못 구하는 상황, 되게 다양한 좀 뭔가 위협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현대는 뭐랄까 조금 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해하지도 않고 누가 막 나를 집단을 갑자기 전쟁을 막 들어오는 것도 옛날보다 적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원시에 있을 때 자연에 있을 때 동물일 때 그때도 사실 보면 항상 뭐랄까 긴장하거나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때도 편도체가 많은 상황에 좀 활성화돼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좀 했었습니다. 편도체가 습관적으로 계속 띵띵 부어 있고 편도체가 쭉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그게 현대의 우리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원시 시대는 어떻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편도체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가 가끔 멧돼지가 나타나면 확 한 5분 10분 편도체 활성화됐다가 네. 멧돼지를 때려잡든 도망가든 아니면 잡혀먹든 네. 5분 정도 내에 해결이 되거든요. 상황이 해소된다. 해소돼요. 네. 그리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한 5분 정도 활성화되는 거, 그건 건강에 오히려 더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근육의 힘이 한번 쫙 가고 심장박동도 막 서고 에너지가 확 올라갔다가 여기 해석이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몸도 썼을 거니까요.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면은 멧돼지가 이제 없어. 그러면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이런 존재들도 안 보이고 그래. 그러면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또 멧돼지 나타났어. 그럼 꽉 올라갔다가 이런 삶을 살았을 텐데 원시 시대에는. 근데 예를 들어 현대인에게 있어서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멧돼지는 예를 들은 거예요. 고등학생한테는 대학 입시예요. 수능이라는 멧돼지가 계속 지배하고 있다. 고1 때부터 나 고3이면 수능 봐야 돼. 그게 내 인생 일대 멧돼지가 돼. 저기서부터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계속. 눈 뜨는 순간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대학교 가면 이제 입사 시험 준비. 뭐 해야 되지? 뭐 해야지? 집에 오면 엄마 멧돼지, 학교 뭐 어디 회사 가면은 뭐 사장님 멧돼지. 그 멧돼지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계속 음. 우리의 그 안유.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게 근육을 써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 해요. 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원시 시대는 멧돼지 같은 애였겠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조직의 직장 상사예요. 뇌과학 연구에 보면은 복도에서 우연히 직장 상사를 만나잖아요. 마주치잖아요. 우연히. 그럼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사는 하지만 저 존재는 일종의 멧돼지인 거죠.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편도체가 활성. 그게 현대인들의 이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육은 안 쓰는 대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뇌 당해가지고 악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멧돼지보다 더 흉악한 멧돼지들이 쫙 둘러싸인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막연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남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사냐, 살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어떻게 사냐. 근데 살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낸다. 그건 뭐 어려워도 아주 가끔 10년에 한 번 화를 낸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늘 분노가 여기까지만큼 올라와 있어요. 늘. 운전을 해봐도 알고 뭐 해봐도 알고 드라마 보거나 뭘 봐도 알고 막 분노의 목소리. 예를 들면 개그 프로, 코미디 프로를 봐도
목소리는 싸우는 목소리로 웃기려고 그러는 편도체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 그런 그 힘든 삶을 살고 있죠. 누가 뭐래도 난 화가 안 나는데 화를 하나도 안 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제가 일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 감정, 대표적으로는 짜증, 분노, 우울, 외로움,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없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약간 감정 조절 장애나 뭐 신체 취형 장애, 뭐 식이 장애 이런 또 정신 질환에 가까운 문제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런 부정적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다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 몸의 신체적인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가치관이 전도됐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거를 더 중요하지 않게 제껴놓고 덜 중요한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강이나 마음의 평화나 내 자신의 본 모습이나 이런 걸 자꾸 잃어가고 있는 것 같죠. 현대인이 어떤 가치를 약간 잘못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게 그거죠. 인정 중독 같은 거예요. 남의 인정.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타인의 인정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고 내 삶이 말하자면 밸리데이트 인정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죠. 내가 원하는 삶이라든지 이런 거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 원하는 게 뭐야? 어떤 삶을 원해?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물론 그것도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편하고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네.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그다음 돈도 좀 1억보다는 10억 있었으면 좋겠고 그 정도면 괜찮아요. 10억보다는 100억 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갖춰진 다음에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뭐 벤치프레스 뭐 50kg 하는데 뭐 60kg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 앞에 갖다 놓고 음. 내가 연봉이 얼마여야 돼. 네. 뭐 해서 나의 배우자는 적어도 이래야 돼. 음. 나는 지금 나이가 얼마니까 뭐 몇 평짜리 아파트는 살아야 돼. 뭐 이런 게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의 평화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막 깨져나가는 거 정말 안타깝죠.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 느껴지는 게 현대인이 불행한 이유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사회가 또는 우리가 다 같이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집단적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있고 이게 매스미디어나 아니면 이제 어떤 SNS나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 개개인들한테 스토리 형태로 가치관이 어떤 주입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들을 정하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나의 현재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제 고통으로 여기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분노, 짜증, 우울과 같은 이런 많은 부정적 감정들에 휩싸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이걸 접근하는 법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을 텐데 교육의 문제로 놓고 보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애가 예를 들어 초등학생 애예요. 그 애한테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면 저녁 때 애가 학교 갔다 왔어. 뭐 학원 갔다 오고 인사가 뭐가 돼야 될까요? 부모가 애한테 이걸 물어봐야 돼. 너 오늘 기분 어떠니? 네. 오늘의 너 하루는 행복했니? 음. 이게 최대 관심사여야 돼요. 잘 잤니? 네. 기분 좋아? 음. 학교 갔다 왔어요. 야, 오늘 하루 뭐 신났어? 재밌었어? 공부했냐? 뭐 했냐? 그건 다음. 그걸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한테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하게 너의 행복이다.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려면은 마음이 편해야지.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애는 엄마는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내가 행복하는 게 중요하구나. 스토리텔링이네요. 내가 오늘 뭐를 해야 내가 행복할 것인가. 네. 그 맨날 게임만 했더니 또 답답하네. 공부했더니 기분 좋네. 그럼 공부해야 되는 거고. 아니야 나 오늘 수학하기 싫고 게임해야 더 신날 것 같아. 오늘은 내가 뭐 한 판 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거 하는 거고.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최고의 가치. 그렇게 되면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게 마음의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음. 분명히 그래요. 내 행복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타인의 행복에 신경을 쓰게 돼요. 엄마한테 맨날 너 오늘 행복하니? 라는 얘기를 들은 애는 걔는 자라면서 주변 사람한테 너 오늘 괜찮니? 기분 좋니? 어떠니?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린 집단적으로 서로의 행복을 케어하는, 보살펴주는 그런 집단이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는 집단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스템은 집단적으로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고, 지금 이 시스템은 뒤통수를 쳐서라도 남의 걸 뺏어와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신 상대평가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가 짓밟고 일어나야 네가 이기는 거고, 네가 이겨야 너 행복해질 거. 전혀 아니거든요. 남을 짓밟거나 남의 거 뒤통수라도 쳐서 내가 이득을 챙기잖아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인간은 남에게 퍼줘야, 네. 야, 나 다 가져. 퍼줘야 그때 진짜 행복해져요. 이건 뇌과학 실험으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어디서부터 이걸 지금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네.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할 게 보이는데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제일 큰 게 이 대중매체,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매체가 심어주는 그 집단적 세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행복 이런 거는 정말 쓸데없고 부차적이고 이런 거. 야, 지금 한가게 행복을 타령하고 있냐? 성적 올려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진짜 사람. 암 걸려 죽든지 우울증 걸려 자살하든지. 아니, 지금 지난 30년간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얼마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인 거, 오케이. 세계에서 1, 2등, 뭐 2, 3등 최고 수준이야. 청소년 자살률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3, 40년 증가합니다. 전에 비해서 이 증가율은 너무 무섭네요,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라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할 거예요. 우리는 이 시스템으로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어른들은 이제 애들을 죽이고 있어요. 왜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냐고요. 3, 40년 전에 안 죽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떤 놈이 무단결석을 해. 그 이 자식 가출 어디 놀러 갔나?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어떤 애가 이틀 이상 무단결석해. 뛰어내린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완전히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우리 잘못 만들고 있어요. 청소년 자살하는 건 어른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말 그대로 우리는 애들을 죽이고 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정말 바꿔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죽어나갈 정도면 어른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다 악에 받쳐가지고 편도체 활성화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좀 어떻게 좀 이 문제를 좀. 그 아이들이 또 어른이 되잖아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된 상태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학부모들이 진상 부모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 담임선생님 괴롭히고 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은 애가 지금 부모들이 지금 3, 40대 부모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스트레스 받던 애들인 거죠. 자기 존중, 타인 존중 안 되고 편도체는 항상 활성화돼 있고 아까 스토리텔링도 약간 저 사람이 나한테 공격성으로 나가고 있고 선생님을 혐오하고 그래서 지금 집단적으로 불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스템이에요. 제가 30대니까 주변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 예전에 그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유튜브를 보시고 저를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그만두셨대요. 하시는 말씀이 요즘 교육 현장은 옛날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그만뒀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게, 그리고 어떤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학생이 MZ인 건 참을 수 있었어. 근데 부모가 MZ인 건 못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이 바로 그건 거죠. 네. 지금 그 시대가 지금 된 거죠.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심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심한데 뭐가 심하냐면 황금 만능주의. 그 돈 대문자로 써보세요. DON. 네. DON. 대한민국의 유일신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 국가예요. 뭘 믿어요? 돈 신을 믿어요. 돈님을 믿어요. DON. 그게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모든 가치의 중심축이 돼버렸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지금 어떤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케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맞다고 가정했을 때 왜 한국은 조금 더 이렇게 황금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급속하게 평등화 돼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양반 뭐 상놈 이런 상민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층 지배 계층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얼마 안 됐죠, 사실. 그게 다른 유럽 국가라든지 다른 나라는 점점 완화가 됐는데 아, 한국은 어느 날 우지끈 뚝딱 갑자기 모두 다 똑같아 이게 돼버렸어요. 저 사람은 양반이야, 저 사람은 귀족이야, 이런 계층이 있나요? 없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까지만 해도 그런 인식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유럽은 네. 아직도 저분은 공작이야. 예를 들어.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저 사람은 좀 몰락한 귀족이야. 하지만 귀족은 귀족이야. 뭐 이런. 지금은 그런 저 집은 집안이 좋아. 몇 대째 뭐고 이런 게 있어요. 다. 그런데 한국은 뭐예요? 에브리바디 평민이에요. 그래도 뭔가 이 잣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누가 남보다 잘 써? 돈밖에 없는 거예요. 잣대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돈이 유일한 잣대예요. 돈이 많으면 그냥 귀족인, 하여튼 뭐 높은 사람이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 집안의 무슨 뭐 가문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전통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돈 이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문화도 많이 사라졌고, 문화도 없고 뭣도 없고, 가족도 사라졌고, 네, 공동체가 사라졌고. 그냥 돈 이거. 게다가 한국은 유일하게 1960년대 최빈 국가에서 한 4, 50년 만에 최상류 국가로 올라간 지독하게 빠른 경제 성장 유일해요.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거는 한국이 세계 역사상 유일해요. 네. 대단하죠. 네.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단하죠. 돈은 갑자기 많아졌어요. 네. 즉 졸부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같이 얘랑 나랑 같이 논 밭에서 똥찌개 지던 애인데 갑자기 하나가 부자가 됐어요. 뭐 떼돈을 벌고. 그러면 인정을 못 하죠. 쟤랑 나랑 원래 같은 같은 시골 출신이고 같은 동네 출신인데 쟤 이렇게 돼서 인정을 못 하고 나도 해야지 이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뭐 한국의 다이나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돈신을 엄청나게 그 숭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존심의 근거가 돈이에요. 모든 가치의 근거도 돈이에요. 문화적 자부심 이런 거 없어요. 돈 있으면 문화적 자부심도 거기서 나와요. 갑자기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나 노래를 잘해. 나 주변에 가족 관계가 되게 좋아. 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 이렇게 되게 소중한 것들이 많으면 그냥 뭐 돈이란 건 그 다양한 가치 중에 하나일 뿐이고 뭐 이미 이게 이런 거 상관없이 얘가 잘 있으니까 돈에 그렇게 집착 안 하게 되는데 얘 다 미뤄져 버렸으니까 지금은 돈과 사회적인 지위 이 두 가지 정도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파워와 머니죠. 아니, 사회적 지위도 돈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그렇기도 우리 하네요. 조선 시대에는 네. 네. 예를 들어 뭐 영의정 올랐다 무슨 뭐 벼슬을 했다 그러면 돈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 수필 아름다운 우리 고전 수필 이런데 보면은 거기 다 나오잖아요. 청빈한 삶을 강조했죠. 이제 진짜 돈이 없고 진짜 가난하게 살면서 아주 꼬장꼬장한 선비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돈은 장사치나 버는 거지라고 돈 버는 걸 은근히 무시하고 가치관이 달랐어요. 조선 시대에는. 그때도 야 저기 조금만 이익만 보려면 저렇게 머리통 터져라 서로 싸우는 저런 것들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잣대는 아니었어요. 나는 저거 안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랑스러운 가난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한국에는 가난함은 무조건 창피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부끄러운 부자도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가지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물려받았든 뭐 어떻게 벌었든 돈만 많으면 내가 자부심이 있고 이 최고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왜 정치인들이 부정축제예요? 심지어 예전 대통령 중에 대통령까지 했는데 돈을 해먹어야 돼. 쌓아야 돼.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갔을 때 돈이 없어. 그럼 난 무시당할 거야. 이걸 느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리 대통령을 했어도 존경을 못 받는 시대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뭐 공직을 하든 자랑스러운 뭘 하든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든 아니면 뭘 하든 뭐 하든 돈을 못 벌어? 그럼 우린 다 아는 거예요. 돈신이 나를 저버린 거야. 그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나는 결국 존경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 돈 그리고 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일부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일부 아닌 사람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데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우리나라 최상류 부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한 7~80% 이상 자수성가가 아니라 다 물려받은 사람들이죠. 비율이. 한국만 물려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아요. 자본주의 전통이 많은 일본, 우리 한국보다 훨씬 오래된 자본주의 전통이 일본 자수성가 비율이 훨씬 높아요. 이 상단의 비율이. 미국은 어때요? 7~80%가 뭐야? 7~80% 이상이 다 자수성가죠. 지금 기업 가치 제일 높은 한번 뽑아보세요. 페이스북,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라든지 거기 물려받은 재벌이 거기 있나요? 그 위에? 아니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물려줬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자본주의니까 당연히 물려주지. 아니, 자본주의는 물려주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이익 최대. 네, 물려주면 자본주의. 진짜 자본주의는 자기가 번 거 다 기부해야 되는 게 진짜 자본주의예요. 물려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봉건영주, 중세하는 거예요. 중세. 한국은 지금 물려받은 사람의 물려받은 사람 3세, 4세가 하고 있죠. 아, 대단해요. 그러면 이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대단해요. 북한은 권력을 3대째 물려주고 있죠.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느 왕조 포함해서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가치관을 좀 새롭게 이 돈신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문화를 만들기를 바래요. 부자들은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으니까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 못 벌어서 좌절하지 말고 운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부자랑 떳떳한 가난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돈신에서 좀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마음속에 이상이 또 있긴 하고 교수님과 생각이 같은데요. 하지만 또 전 현실은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과 마음이 제가 다르지 않겠지만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엔 또 그 내면에 있는 이기적 동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이든 모르시는 분들이든 그럼 왜 나는 돈이란 가치를 버려도 돼? 또는 좀 내려놔도 돼? 그 동기는 그 이유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이거는 조금 제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면 무조건 돈이 없으면 좋은 거냐?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가능성 올라가요. 정확하게 합니다. 돈이 진짜 없다. 네. 그럼 불편하고 네, 지금 이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불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내가 불행해지지 않을 정도. 근데 인종 중독을 추구하는 그거 빼놓고 먹는데 그다음에 아플 때 병원 가고 편안히 먹고 자고 할 수 있을 그 정도, 여유로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정도. 물론 그것도 많은 경우 그 정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넘어서서 먹고 사는 거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이 돈벌이로 나의 삶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과도하게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하는 그런 가치관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치관의 이면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운이 없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졸부적인 그런 그 마음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벌이.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돈은 전혀 벌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치관에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나 교육 현장이나 가정에 좀 전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돈이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수단임을 네, 우리가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 사람의 얘기는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네, 지금 내가 돈벌이를 위해서 나의 하루하루를 자꾸 희생하고 인간관계를 희생하고 가족관계를 희생하고 나의 건강을 희생하고 이러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럼 겸손해지셔야 된다고. 운이 좋은 거거든요. 돈을 확 벌면 이건 운이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 이 시기에 지금 이맘때 태어났고 그래서 돈을 확 벌었다. 그거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겸손해야 되고. 근데 어떤 시도를 했는데 뭐가 잘 안 됐어.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내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비틀어서 질문해보면 교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문제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어떤 학교나 가정에서의 교육에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교수님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고 뭐든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교육 과정을 짤 수 있다면 초등학교 교육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넣으실 것 같아요?